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적대 행위를 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우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당시 울산경찰청 관계자 10여 명을 강제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익 분배 문제로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임원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수억 원의 수익을 빼돌렸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한풀 꺾이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뿌연 하늘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땅값 공방 끝에 국토부를 검찰에 고발한 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 건설개혁 본부장이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하루 400명 이상의 식사를 하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후원이 끊기고 이 민원이 잇따르면서 결국 지난달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운영이 어렵거나 중단된 노인 무료 급식소를 다녀왔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무기 시험 사실을 공개한 뒤에 북미 관계가 더욱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과 지적을 하자 북한이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반 전에 또다시 담화를 발표한 건데요. 그 내용이 우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호칭으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못 박은 대화 시한인 연말이 이제 2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양쪽의 막판 기세 싸움은 말폭탄으로 오가는 형국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중대한 시험에 대해 비판하자 북한이 내놓은 담화 내용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까지 미국을 향한 창구였던 김영철 아태평화위원장 명의의 담화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채 하루가 안 돼 나온 반응입니다. 이 담화에서 북한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직함도 뺀 채 참을성 잃은 늙은이라고 부르면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를 때가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부른 건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의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담화는 싱가포르와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으로 북미 관계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문구도 다시 핵개발로 복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건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북한은 오늘 담화에 추가 군사적 대행위를 시사하는 듯한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적 행위와 관련해 미국이 놀라라고 하는 일이라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어떤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북한이 어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히자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기엔 너무 영리하고 잃을 것이 많다며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지 14시간 만에 언급입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미 대선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I'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ly. I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 but we'll have to see. 한마디로 적대적 행동으로 재선 도전을 방해하면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이딴 경고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거론했습니다. 협상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같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탄핵 국면이 끝나고 나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전문가 사이에선 외교적 출구가 닫히고 있다는 분석과 협상은 아직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혼재돼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지난 7일에 실시한 시험이 그래서 뭔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죠. 국내외 전문가들은 ICBM 엔진 시험인데 아마도 고체 연료를 사용해 본 것 같다. 이 정도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 결과 우리 정보 당국은 이 밖에도 액체 연료 엔진을 시험해 봤을 가능성에 더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중대한 시험이 고체 연료 시험은 아닌 걸로 본다고 정보당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 즉 동창리가 고체 연료를 시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합참 관계자도 동창리는 액체 연료 시험을 했던 곳이라며 고체 연료 시험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동창리 발사 설비의 특수성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동의합니다. 고체 연료 시험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액체 연료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걸 탈 수 있다고 시설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와 달리 미리 채워놓을 수 있어 기습적으로 발사하기에 쉽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기술을 발전시켜 고체 연료를 써봤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하지만 동창리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 정보당국은 여전히 액체 연료 엔진을 개선해 시험했을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군축 전문가는 북한이 실시한 게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시험 당일인 7일과 그 다음 날 위성 사진을 비교해보니 차량 등이 대부분 사라졌고 시험대 뒤쪽으로 흙이 흩날린 걸로 볼 때 엔진을 묶어놓고 출력을 확인했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정부가 말을 아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이 덜 끝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발표를 하려면 이번 시험을 ICBM용과 인공위성용 둘 중 하나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게 북미 대화와 직결될 수 있어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북한과 미국 간 싸움이 이렇게 말대말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적대 행위로 번질 것인가 아니면 벼랑 끝 대치 끝에 극적인 그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 알 수는 없는 일이죠.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의근 기자,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도 했는데 자,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도 물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어떻게 할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이 잘 굴러가지 않는 게 현재 상황이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는데 일단 다양한 외교적 해법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만 내놨습니다. 예. 자, 외교적 해법 이게 원론적 답변이라고 안 기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있다면 그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이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데 연말을 앞두고 상황이 악화될 때 중국을 통해 외교적 공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미 간을 직접 중재할 카드는 현재는 마땅치 않은데요. 현 정부의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북미 두 정상을 중재하기에는 현재 남북 간 채널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북은 남에 대해서도 지금 화가 나 있으니까 뭐 그럴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왜 정의영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로 평양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뭐 이런 카드도 쉽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때는 남북 간 또 북미 간 정상 간 관계가 완전치 않아 특사 파견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 내 분위기입니다. 현재는 북미 간 대화 채널이 없다기보다는 비핵화 해법을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특사가 가더라도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예. 특사도 북한이 받아야 가능하고 북한도 기대할 만하다고 할 때 특사를 받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예. 지난번 문 대통령 모친상 때 남북 채널을 통해 조의문을 받긴 했지만 현재 이런 의례적인 소통을 빼놓고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뭐 변수라도 있습니까, 뭐가? 북한은 이달 하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향후 대미 정책의 큰 얼개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북한이 새로운 길에 대해 입장을 정한다면 이 자리를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앞서 미국의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빠르면 이번 주말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판문점에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마지막 협상을 시도할지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오선의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이번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황교안 대표의 뜻, 그러니까 이른바 황심이 주목되는데 의원들은 일단 황심을 견제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원내대표 경선은 결선 투표까지 갔습니다. 비박계로 분류된 강석호 의원, 이른바 황심으로 분류된 김선동 의원이 결선 투표에 함께 올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오선의 심재철 의원에게 절반 가까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저는 황심은 없고 황심은 절대 중립이라고 확신합니다. 황심을 거론하며 표를 구하는 것은 당을 분열시키고 망치는 행동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 독주 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공천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다선 의원들의 표가 쏠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도권 5선의 국회 부의장 출신인 심 원내대표가 황 대표를 제일 잘 견제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심 원내대표는 후보들 중 여야 협상에는 강성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당장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예산안과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선 이기는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협상이 잘 안 되고 공수처법이 원래의 괴물 그대로라면 차라리 밟고 넘어가라고 하겠습니다. 정책위 의장으로 경선을 함께 뛴 김재원 의원도 심 원내대표 선출의 배경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 의원이 여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이른바 황심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주말에도 치열한 물밑 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 자기 편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결과는 일단 앞에서 본 것처럼 황심 견제가 이긴 셈이죠. 뒷얘기를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재철 의원이 한국당 원내대표로 최종 선출되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당 몇몇 의원들은 나 전 원내대표 측에서 지난 주말 동안 여러 의원에게 심의원 지지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후보로 심 의원을 민 겁니다. 김재현 정책위의장을 심 원내대표와 연결시킨 것도 나 전 원내대표로 알려졌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임기 연장을 원했지만 황 대표가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아니 이게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말 사이 황 대표 측근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황 대표 측근인 한 의원은 재선인 김선동 의원을 경선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 한국당 의원은 측근을 비롯해 초재선 의원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황 대표 측의 전화는 오히려 반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나 전 원내대표 사퇴에 이어 당직자 일괄 사퇴, 여기에 원내대표까지 황 대표 측근으로 미는 것에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뽑히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한국당 의총은 2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진통이 있었단 얘기죠.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당 의총 후에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어떤 단서가 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는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져서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산안 처리되는 걸 보고 필리버스터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간 한국당을 빼고 예산안을 심사해 왔으니까 오늘 밤새 여야가 예산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겁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합의문의 내용 전체가 우리 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필리버스터를 그냥 강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들리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네, 여당은 사실상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 발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첫 번째 합의 사항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후 누구와 무엇을 믿고 논의해야 하는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뺀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를 가동해서 한국당 없이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 하룻밤 사이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이 회의실에서요, 국회 예결특위 여야 3당 간사가 모여 비공개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정회를 해서요, 저녁 8시 반부터 다시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논의는 오늘 오후 3시 15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에서 상당 부분 심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맞서 한국당도 바른미래당과 함께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으론 괜찮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나 또 소소위라는 방식으로 오늘 밤 심의를 하면 모든 심사 내용은 비공개에 붙여지게 됩니다. 때문에 내일 아침 결과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자, 그러면 민식이법 같은 민생 법안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게 되면 민주당은 내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생 법안은 임시 국회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정대로 내일 본회의가 정상대로 열린다면 이 같은 법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의 비리 혐의를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당시 수사팀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군요. 송우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과 가족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관련 수사를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 전달됐다는 첩보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올해 초 진행된 울산지검의 소환도 거부했습니다. 현직 경찰이라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서면 조사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당시 이들 중 일부를 서면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반드시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단계별로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응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청구해 강제로라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이지 울산경찰청 차원에서 조사를 받지 말자는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청와대 인사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이들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는 대화방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검찰이 밝힌 이름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3명은 이른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최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과 함께 2017년 무렵 금융위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내용입니다. 2년 전 감찰 당시 청와대는 유 전 국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 기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정부 부처인 금융위 인사 과정에 청와대를 비롯한 외부 인사가 절차를 어기고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김 지사는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존 변호인단에도 알리지 않은 채 지난주 검찰에 출석했는데 조사에선 그런 대화방이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2017년 대선 이후 수없이 많은 대화방이 생겼다 없어졌던 시기라며 대화방이 있었다고 한들 무슨 대화를 했는지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 당시 검찰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아 기억을 더듬어 답할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문제의 대화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해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추 후보자는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법무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문회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검찰 내부 인사에 대해서 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장차관 등을 수사한 뒤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제19 감싸기나 봐주기 수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건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퇴직자를 포함한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도 포함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수사를 받던 당사자 외엔 그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고소고발인의 경우 신청하면 일부 내용이 삭제된 상태로 통보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장차관 등에 대해서 검찰이 봐준 것인지 등을 확인할 길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이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결과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공개 대상에는 선출직과 정무직 공무원은 물론 4급 이상 공무원과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 역시 포함됐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변호인 이름과 소속을 공개해 검찰 출신 변호사 등에 대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할 길을 열라고도 했습니다. 고위공무원 계획 실명까지도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다. 다만 불기소 결정문에 한해서 좀 더 확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달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훈령인 금지 규정이 원칙적으로 무혐의 여부도 공개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혁이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삼성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시한 임원 3명에게는 실형, 그 지시에 따른 직원들에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숨기거나 삭제한 삼성의 임직원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며 삼성이 증거인멸과 관련해 내놓은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부하 직원이 적법과 불법을 따지지 않고 상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게 삼성의 문화라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것 같은 자료를 삭제한 것뿐이란 삼성의 주장에 대해선 떳떳하다면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를 앞두고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했다고 봤습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삼성전자의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사업지원 TF 김모 박모 부사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상무, 부장, 대리 등 5명도 유죄로 판단하고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개월간 수사를 했는데 회계부정 사건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들의 증거인멸은 불법이 맞다고 봤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광화문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걸로 의심되는 전광훈 목사를 경찰이 출국 금지했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4번이나 거부해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때 폭력을 휘두른 46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폭력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 전광훈 목사라고 판단하고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도 받아왔지만 4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는 전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의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지난 7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문제가 된 이른바 개천절 집회 당시 연행된 시위대 대부분이 탈북자 출신이었는데 경찰은 둘의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광훈 목사 추가 소환 통보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기총 관계자는 정광훈 목사가 경찰에 출석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한 대학이 한방 난임 치료를 연구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수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학술지가 이 연구 결과를 심사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며 퇴짜를 놨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이 내놓은 연구 결과입니다. 한의학 난임 치료에 관한 겁니다. 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주고 연구비 6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난임 여성 90명 중 13명이 임신했는데 인공수정 시술과 효과가 비슷하다는 결론이 담겼습니다. 인공수정하고 동등한 선택지로 한방 난임 치료를 두자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 학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 해외 학술지가 이 논문의 심사를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심사위원이었던 난임치료 전문 연구원은 논문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실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효과를 검증하려면 치료를 안 받은 사람들과 대조해야 하지만 연구에선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7달 동안 쌓인 한방치료 임신 성공률을 한 달 단위로 재는 인공수정 임신 성공률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한 달 단위로 계산하면 한방치료의 임신율은 2%에 불과합니다. 연구팀은 해당 연구 계획이 2년 전에 같은 학술지 심사를 이미 통과했다며 비과학적이라는 비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연구 성과를 다시 검증할 방침이지만 국제적 망신을 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좋은 분유를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런 심정을 악용해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싼 값에 분유를 내놓고 판매자가 돈만 챙겨 달아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파악된 사람만 450명, 1,000만 원어치 분유를 산 피해자도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모 씨는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아기 분유를 싸게 판다는 글을 찾았습니다. 판매자 김모 씨는 자신이 도매업자라며 한 통에 약 6천 원 정도 싸게 분유를 판다고 했습니다. 신 씨는 김 씨가 신분증까지 보여준다는 말을 믿고 4차례에 걸쳐 분유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분유는 몇 달째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재고가 부족하다던 김 씨는 이달 초부턴 아이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캔당 거의 7, 8천 원, 많게는 비싼 분유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정도까지 한 통에 차이가 나서 그 거래처에서 늦어졌습니다. 항상 죄송하다, 기다려달라. 인터넷 맘카페에서는 지난 9월부터 김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주부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수는 450명이 넘습니다. 처음엔 분유를 보내줬고 자신도 아이 엄마라고 해 안심했다고 합니다. 많이 살수록 할인폭이 더 커진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많게는 1,000만 원어치의 분유를 산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인가 보다. 우리랑 같은 마음이겠거니 라고 그냥 막연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쳤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괘씸하고 화가 나고.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최기진입니다.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소속사와의 수익 배분 문제로 대형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입니다. 지난주 이 로펌 내부망에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임 여부가 검토됐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방탄소년단 측이 제기한 건 빅히트 측과의 수익 배분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해당 로펌에선 기존 수임 사건들과 이해 충돌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겁니다. 컴플렉트 체크라 함은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해당 의뢰인을 상대로 한 사건을 같은 법인 변호사들이 수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로펌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시혁 대표가 이끄는 빅히트는 2013년 데뷔한 방탄소년단을 통해 K-팝 신화를 다시 쓰고 있는 상황.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세계 최단 시간 내 유튜브 1억 뷰를 달성했고 후속곡들로 빌보드에서도 각종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2천억 원이 넘는 등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과 7년간 재계약을 맺어 향후 기업 가치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빅히트 측은 100여 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재계약을 앞두고 수익 정산 문제로 양측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산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률 검토까지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빅히트 측은 취재진에 사실 무근이란 답 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류를 타고 급성장하고 있지만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속 계약과 정산금 배분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씨가 법원에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건 지난 3월. 소속사가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각종 권리를 넘겼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소속사와의 갈등이 길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9월 한국연예 매니지먼트협회의 조정으로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가수 전효성 씨는 지난 2017년 9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600만 원을 받은 뒤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소속사가 전 씨에게 정산금과 자녀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속사는 항소한 상태입니다. 정산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분쟁은 해묵은 문제로 꼽힙니다. 지난 2009년 소속사와 갈등을 겪던 배우 장자연 씨가 사망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 불공정한 계약을 막기 위해 표준 전속 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맺더라도 수익 분배 비율을 각자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소속사들의 경우 비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연예인들이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 비용들이 다 과다해서 계산되면은 소속 가수가 받아가야 될 비용들은, 받아가야 될 이익들은 이 대표의 예를 다른 계열사나 다른 쪽으로 빠져가고 사실은 이익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정산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JTBC 이호진입니다. 상조 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수익을 빼돌렸다는 폭로가 전직 임원에게서 나왔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돈을 챙겨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프리드라이프에서 13년간 일했던 전 간부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비자금 계좌가 운용됐다고 털어놨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계좌를 거쳐간 돈은 11억 원가량. 전국에 근무하는 장례 지도사들의 복리 후생 개선비로 사용할 거니까 너의 명의로 개설을 해서 좀 관리를 해라라고. A씨는 이 돈을 나눠 출금하는 방식으로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한 300만 원씩 출금을 좀 하라라고 해서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출금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게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A씨가 주장하는 비자금은 이른바 알선료의 일부입니다. 상주들에게 버스나 재단, 납골당 등을 소개해주고 받는 돈인데 원래 본사에 입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아닌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A씨는 경찰에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과 당시 대표이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진정했고 최근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박 회장은 2010년에도 횡령이 드러나 1년 6개월간 복역했는데 A씨의 주장대로라면 이 기간에도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 계좌는 장례 지도사들의 자치회 성격으로 만들어져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로 진정한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비자금은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프리드라이프에서는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빼돌리려고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와서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장례식 현장에서 일하는 장례 지도사들이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프리드라이프는 2015년 현대의전이라는 이름의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주장을 프리드라이프 전직 임원이 했습니다. 장례 지도사들의 퇴직금 약 30억 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35 이상이 이렇게 200여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편법으로 너무 컨설팅 받으면서 그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겁니다. 장례 지도사는 시신을 운구하고 각종 물품을 조달하는 등 장례 절차를 현장에서 도맡는 노동자들입니다. 모든 게 그대로지만 법인이 바뀌었다는 그 통보만 받고 자리를 나간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짜증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속이 바뀐 뒤에도 업무는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회원님이나 상주님한테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까? 프리드라이프 팀장입니다 말을 하지 현대의전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는 프리드라이프였고요. 결국 이들은 퇴직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취재진은 현대의전의 서류상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다름 아닌 프리드라이프의 교육원이었습니다. 옛날에 센터였다가 지금 여의도 이사 가고 교육은 안 한 지 꽤 됐어요. 프리드라이프 측의 반론과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현대의전은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자회사이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양 무릎과 팔꿈치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면서 행진하는 이른바 오체투지 행진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다가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레 사측과의 교섭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런 행진을 준비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누입니다. 일어서고 또 일어섭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40여 명이 오늘 오체투지에 나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1km 넘는 도로를 4시간 동안 온몸으로 돌았습니다. 우리의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온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해고된 수납원 1,500여 명 모두를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대구지법 등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승소한 조합원들 외엔 정규직 고용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농성은 김천도로공사 본사에서 석 달, 광화문에서도 3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돼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염원이 가장 크죠. 요금 수납 노동자들과 도로공사는 해고 160일이 넘어선 모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오체투지 행진은 내일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추위가 잠깐 물러가자 미세먼지가 바로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해질 거란 예보입니다. 겨울비가 와도 미세먼지를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서울 도심을 덮었습니다. 마스크를 챙겨 쓴 시민들은 걸음을 재촉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6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서울 등 곳곳이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서풍을 타고 중국 동쪽에서 들어온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오늘 밤사이 바람이 약해 흩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나라밖 미세먼지가 더해져 공기질이 더 안 좋습니다. 수도권은 매우 나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 조치도 내려집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지만 양이 적어 미세먼지를 해소하긴 힘들 전망입니다. 모레도 북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들어와 전국에 걸쳐 나쁨 상태가 계속됩니다. 모레 오후나 돼야 강한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차차 흩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이번 미세먼지는 추웠던 날씨가 풀리면서 나타난 겁니다. 이른바 사만사미 현상이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기후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사만사미가 이제는 공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세히 좀 풀어볼까요? 네, 사만사미는 이제 기온에 따라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는 뜻인데요. 네. 아무래도 한파가 물러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부터 평균 기온과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요. 가장 추웠던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기온과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도 낮았는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올해 1월에 있었던 고농도 기간 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기온이 낮을 땐 초미세먼지 농도도 떨어졌다가 기온이 오르자 초미세먼지 농도도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올 겨울도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기상청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평년보다 약해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추위가 오고 난 후에는 미세먼지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하게 되면 바람이 약해져서 대기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 2월까지는 시베리아 고기압과 북극발 한파가 자주 내려와서 반짝 추위가 자주 찾아올 전망인데요. 추위가 지나고 나면 미세먼지가 오는 사만3미 현상이 자주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12월부터 이제 집중 관리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후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느냐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바람이 약하면 대기가 한 곳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미세먼지 농도도 쌓이게 됩니다. 이달 초부터 서울 지역의 바람 세기와 초미세먼지 농도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람이 상대적으로 강할 때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고요. 바람이 약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바람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11월부터 3월까지의 바람 관측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점차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가 한 곳에 오래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학계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약해지는 현상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재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화산 분화구 관광으로 유명하죠. 뉴질랜드 북섬 동쪽에 있는 화이트 섬에서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분화구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 가운데 5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섬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전속력으로 섬에서 멀어집니다. 아직 섬에 남은 사람들은 뜨거운 연기와 화산재를 피해 작은 고무보트에 서둘러 올라탑니다. 뉴질랜드 북섬에서 48km 떨어진 화이트 섬에서 화산이 분출한 건 현지 시간 오늘 오후 2시 10분쯤입니다. 화산재가 3,600m 높이까지 솟았고 두 번째로 높은 4등급의 화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현재까지 5명이 사망했고 20여 명이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는 대부분 관광객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국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as quickly as we can through a number of channels of information to confirm exact numbers, including how many people are still on the island. 화이트 섬은 직선 거리가 최장 2km에 불과한 무인도인데 화산 활동이 유명 볼거리입니다. 오늘도 분출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분화구를 구경하기 위해 걸어 들어가는 관광객들의 모습이 목격된 바 있어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추가 분출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주변 주민들에게 건물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려면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영화관을 상대로 그런 부가 장비를 갖춰서 영화를 즐길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재판이 오늘 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그 장애인용 장비를 직접 써보고 재판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김우진이 조혜령의 팔을 옆으로 밀어내는 바람에 총알이 빗나간다. 왜 풀어줬는지 아직 모르겠어. 영화관에 가서 직접 가서 보는 건 사실상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영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가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송은 그러한 그 장애인의 어떤 문화 향유권 그리고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여보려는 여러 아이디어와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조심 운전을 하면 될 텐데 운전자들이 지키질 않으니까 법과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차들이 속도를 높입니다. 시속 30km 규정이 무색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셀 수가 없습니다. 하교 시간에 쏟아지는 아이들. 하지만 횡단보도 정지선에 멈추는 차는 없습니다. 차 안 멈추고 그냥 가요. 차들 뭐 빵빵거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500건 가량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 해 평균 7명의 아이가 숨졌습니다. 이를 줄이려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길을 건너려고 사람이 다가가면 센서가 감지를 해 횡단보도 옆쪽으로 환하게 불이 켜져 깜빡거리게 됩니다. 이곳처럼 굽은 길에서나 혹은 멀리서부터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다는 걸 운전자에게 알리게 되는 겁니다. 노랗게 입구를 칠한 횡단보도나 입체 횡단보도도 등장합니다. 경기도에선 횡단보도 앞에 노란색 발자국을 그렸더니 교통사고가 30%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멈추는 건 운전자입니다. 스쿨존 안에서 무조건 천천히 가고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이 기술과 아이디어보다 먼저 필요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3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 특히 강남 아파트를 사고 파는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수도권과 지방이 들썩이는 등 숨바꼭질식 대응의 한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음마 아파트입니다. 10월엔 20채가 넘게 거래됐지만 지난달엔 단 한 채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인근 신축 단지도 지난달 초 이후 거래가 없습니다. 85제곱미터가 28억 7,500만 원이라는 최고가에 팔린 직후였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완전 씨가 말랐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은 강남에서 시작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이후 계속 늘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도 지난달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10월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강남 송파구에선 거래가 80% 넘게 급감했습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자금 출처 조사 등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집주인들도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보고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간간히 이뤄지는 거래에서도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또 규제가 덜한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 지방 주요 도시로 상승세가 옮겨가는 조짐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최근 기묘한 생김새의 신라 토기가 발굴돼서 눈길을 모았죠. 그런데 이 토기가 나온 곳에선 글이 적힌 나무 막대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토기의 정체가 뭔지 또 막대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1500년 전의 비밀은 갖가지 상상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길쭉한 토기에 구멍을 내서 세 가지 표정의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1500년 전 신라 사람들이 만든 토기는 다양한 해석을 선물했습니다. 저마다 표정이 달라 보이는 것이 이모티콘 같다고, 함께 나온 시루 위에 토기를 얹은 모습이 펭귄을 닮았다고 신라 펭수라는 별명도 붙였습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경북 경산에서 나온 유물이라 더 신기했습니다. 네, 소얼리 유적은 건물들로 둘러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토기는 이곳 구덩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선 글자를 적은 나무 막대, 즉 목간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위엔 94개의 한자가 드러났습니다. 골짜기와 두글 중심으로 한 마을들, 마을마다 논과 밭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적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작성한 문서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적지는 무엇을 하던 곳이었을까? 창고, 곡식을 저장하든 아니면 다른 뭔가를 저장하기 위한 창고 건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평야에서 1km나 떨어진 곳에 곡식 창고를 뒀는지, 시루와 토기로 무엇을 젓고 여기 무슨 소원을 담았을지 분명한 답을 찾을 순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1500년 전의 이야기, 아직은 상상을 통해서만 당시의 생활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경찰이 화성 사건을 담당했던 과거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당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초등학생의 가방과 옷가지가 발견됐지만 단순 실종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어렵지만 진실 규명 차원의 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조리실에 가두고 방치한 30대 보육교사 A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2살에서 4살 사이 원생 3명을 10분에서 20분 정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주방과 욕실용 수돗물 필터가 갈색으로 변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피해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 등을 조사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산하수질연구소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은 흑자 인생은 27살부터 시작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흑자가 정점을 찍는 건 41살입니다. 59살에 다시 적자 인생으로 돌아선 다음에는 적자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의 후원으로 꾸려온 노인 무료 급식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후원금도 모자라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적한 골목. 한 노인이 종이 상자를 뜯더니 돌 위에 올려놓습니다. 공원 담벼락을 따라서 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맨 앞쪽에는 우산이랑 이렇게 신문이 들어있는 가방도 있고 뒤쪽으로는 빈 상자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 맞은편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을 받기 위해서 미리 자리를 맡아놓은 겁니다. 이곳은 100% 민간 후원으로 운영되는 급식소입니다. 하루 한 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네, 보따리가 저기 1번이고요. 집에서 출발할 때 아마 8시나 8시 반쯤 되면 나올 거야. 먼 거리에서 오는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되게 어디 쪽이신데요? 복수 와서 딱 가라고. 오래 걸리지만 집에 혼자 있으면 적적하다고 말합니다. 기차 타고 지하철에다 놔두고 와. 이렇게라도 못 움직이면 양로원에다 갖다 놓고 그거 가면 내 마음대로 못 하니까. 밥 먹는 것 이상의 즐거움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와서 앉는 것도 대화가 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던 사람 밖에서 만나면 야, 술 한잔 먹자. 영하 9도의 추위에도 몇 시간씩 기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배식은 1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3분 정도 남았는데 이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서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차례로 배식이 시작됩니다. 식사를 마치기까지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갑과 양말을 나눠주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에요. 사흘 전 1등으로 자리를 맡았던 한 노인은 이날도 일찌감치 식사를 마칩니다. 종일 굶기 때문에 서둘러 인근 급식소로 가 한 끼를 더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 오면 굶어. 여기 한 그릇 여기서 한 그릇 먹고 한다 치면 집에 가면 그냥 자는. 가족도 TV도 없는 노인의 삶에 급식소에 출석하는 일은 유일한 낙입니다. 누가 뭐 자라 말아 또 않고 밥 먹으라 먹지 마라 하는 사람은 심심해. 잠 안 오면 앉아서 불도 안 켜고 그냥 앉아서. 이처럼 무료 점심을 찾는 발길은 늘고 있지만 후원은 줄고 있어 급식소 사정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다 조달을 해야 되고 지금 어려움이 많아. 배고픈 사람은 밥을 끊어주면 안 되잖아. 경기 지역 사랑의 밥차는 이번 달부터 운영이 중단됩니다. 역시 민간의 자원으로 운영되는데 후원금이 올해까지만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밥차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예산을 받는 거고 내년에는 아직 미정이에요. 쉬어간다고는 하지만 이곳을 찾던 노인들은 아쉬워합니다. 여기 한 200명이 300명이 오는데 43 나도 80 노인 되지만 직업 촬영이야. 1년 전 또 주면 좋지. 밥차와 함께 노인들의 모임 공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다 장기판이에요 전부. 근데 노년만 감기 고생하고 할머니가 떨고 장기 두고 있더라고. 의정부에서 10년간 밥을 제공하던 급식소는 지난달 30일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은 민간 후원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줄었고 인근에 도서관이 생긴 이후 미관상 좋지 않다는 민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들어서면서 가스 사용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위험물이라 해가지고 비닐을 씌워서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위생에 또 안 좋다 하고. 노인들에게 급식소는 단순히 밥 한 끼를 먹는 곳이 아닌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곳이라고 합니다. 급식소가 사라진 이번 겨울, 추위는 더 시리게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돌이 날아왔다.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것이 싫다면서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 아무도 곡을 써주지 않아서 서툴지만 혼자 가사를 만들었다. 다들 놀랐고 왠지 모를 미안함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수 양준일. 지난주에 슈가만에 출연한 그는 90년대 초반 반짝 활동하다가 물음표를 남기고 사라진 대중스타였습니다.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간 탓이었을까?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그 시대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음악이 하고 싶었지만 한국 사회에 그가 설 곳은 없었고 결국 몇 곡의 히트곡과 궁금증만을 남긴 채 사라진 진정한 슈가맨. 그의 조용조용한 회고담 속에는 그 시절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거나 아예 견고한 벽을 쌓아버리는 사회. 가혹했던 그 시절 탓에 몸짓과 손짓 하나까지 예사롭지 않았던 가수는 30년이란 시간 동안 묻혀 지내야 했습니다. 한편 지금 시대에 이 노래가 발표된다면 인기를 모을 수 있을까? 10대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 전원불이 들어와서 화제를 모았는데 지금 시대에 또 다른 양준일이 등장한다면 과연 세상은 선뜻 환영의 불을 켜줄까? 자유롭고 글로벌한 세상이 됐다고는 하나 나와 다른 이를 험하게 밀쳐내는 마음은 여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 생각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인터넷과 SNS는 물론 거리에서는 오늘도 서로를 향한 삿대질과 욕설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연예인들은 과거와는 아예 수위 자체가 다른 악플이라는 예리한 칼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죠. 세상은 30년 전에 그 대중스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그 고단한 시절을 온몸으로 겪어낸 뒤에 지금 또한 월세와 일거리를 걱정하며 한국행을 망설였다는 오래된 가수는 그런 아빠이자 남편으로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소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저마다 복잡한 마음을 품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것도 잠시. 다시 우리가 마주하게 된 2019년 말의 한국 사회는 그때와 조금은 달라졌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2천조 원) 되냐 아니면 (1,000조 원) 되냐 실감하기 어려운 이 숫자는 현 정부 2년 들어서서 오른 땅값 얘기입니다. 경실련과 국토부가 그 차이를 두고 논쟁 중이고 고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주 뉴스룸에 출연했었죠. 경실련이 그날 곧바로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와서 오늘 반론 인터뷰를 하실 분을 제 옆에 모셨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장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그 땅값이 많이 오른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근데 경실련의 문제 제기도 사회적으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예. 김수현 전 수석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예. 다만 그 퍼센티지 문제가 이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경실련에서는 실거래가의 43%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고 정부는 64% 이상이 반영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지난 2년 동안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전국 12,000곳 정도를 1,200곳을 조사하고 한 6만 가구 정도의
자료를 조사를 해서 예.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를 토대로 그 땅값을 추정한 겁니다. 예. 이것은 경실련이 탄생한 지 창립 30주년이 됐고 30년 전부터 우리가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추산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고 예. 한국은행 2005년에는 정부가 91%까지 반영이 됐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40%였고 91%는 좀 현실성은 떨어지긴 하네요. 그 당시에. 예. 그건 2005년도 얘기잖아요. 2005년 얘기입니다. 예. 참여정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42%라고 발표하니까 5년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006년에 한국은행에서 비공식 회의를 했었는데 예. 그 비공식 회의에 참여해서 한국은행 자료는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국은행은 너무 급격히 땅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예. 시세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예. 그 시세 반영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라고 했고 이 2,000조 저희가 발표한 지난주에도 한국은행의 실무자가 전화를 해 오셔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국에서 뭐라고 어떤 상황을 얘기를 했다니?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땅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시세를 도저히 자기들이 따라가서 그 시세 반영을 해서 공식 발표를 하면 예. 결국 일경이 넘어가는 거죠. 숫자가. 경실련에서 주장하신 대로 전체 그러니까 일경이라는 건 조 단위를 넘어가서 일경이라는 건 전체 부동산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오른 값을 얘기하자. 오른 값이 1,000조 원이라고 한국은행은 밝혔는데 예. 실제로 1,000조 이상일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2,000조까지는 얘기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지는 못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계속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예. 공식적인 그 지가 계산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예. 한국은행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공시지가는 발표를 하지만 예. 시세를 자기들이 조사한 시세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예. 어느 곳이 몇 프로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다 보면 예.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물론 있으나 떨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걸 평균 낸 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라면 경실련에서 무조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공시지가를 제대로 반영 못했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얘기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이 다 감안된 것이 저희뿐 아니라 예. 서울시도 자체 조사를 했고요. 예. 서울시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직후에 예. 저희 제안을 받아서 서울시 표준지의 70%를 자체 조사를 했더니 예. 42%더라. 저희가 43%라고 주장을 하고 예, 있고 예. 국공유지까지 포함하면 48%인데 서울시 역시 42%고 5번에 걸쳐서 국토부에다가 예. 이 잘못된 걸 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의 핵심을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지방 같은 데 이렇게 떨어지는 곳은 자연스럽게 공시지가를 정해놓은 곳에서 땅값이 떨어지면 이게 그 차이가 줄어드니까 공시지가 반영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올랐다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금년 들어서 6번 기자들을 모시고 기자 설명회를 했고 또 4년 전부터 고가 주택을 가진 예를 들어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을 가지고 있다고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금액이 110억이라고 발표를 했길래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340억 정도 주변 주택 가격이 340억인데 110억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시세가 340억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부가 정한 가격은 110억이었고 또 2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사 갔죠. 이사 가면서 68억에 판 집이 실제로 공시지가는 27억으로 돼 있고 36%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런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의 를 조사해 본 결과 40%가 채 안 됐고 또 1,000억 이상 고가 빌딩이 거래된
현황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예. 27% 정도 나왔습니다. 예. 거래된 금액의 27%. 그러니까 실제로 근처에서 거래가 된 다른 빌딩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그 건물이 거래된 빌딩만 서울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만 예. 조사를 했는데 예. 2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의심나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김수현 전 수석하고도 그렇게 인터뷰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몇몇 전임 대통령들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 그거는 뭐랄까 좀 특수한 경우라고. 통계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아파트 단지는 어떤가 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강남, 강북을 예. 표본으로 30여 군데를 짚어서 계산을 했더니 예. 2018년에는 37%였는데 예. 2019년에는 33%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예. 그것이 원인이 뭔가 보니까 아파트 값이 20%가 올랐는데 예. 공시지가는 12%밖에 안 올라가지고 오히려 시세 반영률이 예. 전년도보다도 낮아졌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잖아요. 조사를 예. 거쳐서. 그러니까 매년 조사를 하죠.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한 1,500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비만.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 예. 조사 비용으로만 1,500억을. 근데 그거를 뭐 물론 아무리 급격히 상승을 한다 해도 예. 1년에 한 번 조사를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오랜 기간 동안 낮게 이런 표현을 써도 적정한지 모르지만 예. 조작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요? 정부가요. 예. 왜 그랬는지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지만 언제부터요? 한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낮게 이 가격을 정해놓고 아니 가격을 그 공시지가를 제대로 하면 왜 세금도 많이 거치고 좋은데 정부가 뭐하러 그걸 조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예. 재벌이나 건물주들에게 세금을 굉장히 낮춰주는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동안 덜 거둔 세금만 예. 80조 원이 됐습니다. 80조 원이요? 예. 덜 거둔 세금만.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예. 고발을 한 거죠. 뭐 비중은 물론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은 세금을 덜 냈어도 조금 덜 냈을 테고 예. 지금 주장하신 대로라면 덩치가 큰 집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크거나 이 고가의 빌딩. 주택, 빌딩, 예. 토지 이런 걸 가진 분들 또는 기업이 소유한 예. 부동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시세에 비교해서 예. 한 30%대로 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기업 프렌들리를 주창한 전임 대통령도 있습니다만은 예. 다른 정부는 꼭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봐주려고 했다고 의심을 하십니까? 그 정권이 바뀌지만 전년 대비 갑작스럽게 예. 아무 이유 없이 2배로 높일 몇 수가 배씩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없었던 거죠. 예. 예. 근데 그건 다 사실은 그냥 추측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예. 직접 거래된 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왜 경실련 그런지, 판단에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훨씬 적게 책정됐다라는 것은 경실련의 조사로 일정 부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정부가 왜 그랬냐에 대해서 이것은 조작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추측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죠. 뭐 확신을 제가 가진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래서 감사원에 금년 3월에 조사를 요구했고 예.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일부 표준지에 대한 감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 예. 또 지난주에 예. 검찰에 고발까지 한 이유가 예. 저희가 그거를 완벽하게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발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국토부는 지금 경실련은 한 7만 개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했지만 예. 국토부에서는 50만 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50만 개의 이 공시지가만 가지고 있지 예. 50만 개의 실거래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50만 개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저희가 아니요, 그건 가지고 있으니까 64%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당연한데 예. 그걸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최근 5년 동안 공개한 거는 2년 전에 예. 삼성 에버랜드 그 표준지 주가 조작, 지가 조작으로 예. 6건 정도 발음을 잘하셔요. 예. 6건 정도 그 확인한 거 외에는 예, 예. 저희가 그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예. 시세 확인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안 내놓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궁금한 것이
공개 토론을 제안을 해놓고 예. 오늘도 저희가 공개 토론을 정식으로 요구를 했지만 국토부에서도 토론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토론을 제안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하자라고 예.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성사는 안 된 거고요. 예.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든가 예. 아니면 보유세를 사실상 좀 무력화시켜왔던 전 정부에서는 예. 왜 경실련이 얘기를 안 했느냐. 예. 그리고 나름 지금 다 노력하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뭐 핀셋이긴 합니다만 하고 있고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개선하려고 하는 왜 현 정부에서만 문제 제기를 하느냐. 그건 좀 서운한 점이다. 예. 라고 김수현 전 수석도 얘기했는데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뭐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이 MBC 100번 토론 2006년에 예. 100회 기념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와 인터뷰하실 때 예. 그때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07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예. 그것이 2014년까지 박근혜 정부까지 하다가 2015년에 그게 없어질 때 지금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토위원장께서 예. 박기춘이라는 분이 그거 폐지를 했고 예. 그분이 그 후 한 달 후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분은.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는 대선 공약에다 이걸 넣어라. 예. 그래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예. 2017년 12월부터 집값이 폭등한 1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했는데 예. 오늘 이 순간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있는 데는 강남 지역을 지정했지만 예. 강남 지역은 6개월을 유예해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사실상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어디서도 시행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예. 이것이 뭐 핀셋으로 시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왜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서는 안 했냐라고 하지만 예.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그때는 보다 지금 월등히 빠른 속도로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고 예. 이 정부 들어서 땅값도 우리가 발표한 대로 과거 정부 5년간 상승한 금액보다 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 동안에 800조가 올랐는데 예. 문재인 정부 2년 반 만에 2,000조가 올랐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것들을 책임졌던 정책실장께서 그런 알겠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건 좀 그렇다. 예. 근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주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2,000조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정부 입장은 1,000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팩트 체크나 누군가가 제3자가 이걸 검증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검찰이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수치 같은 것은 사실은 각자의 그 근거와 다른 근거에 의한 결과로서의 수치가 달라서 제가 그냥 주장으로만 여기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혹시 나중에 뭐 국토부하고 토론의 성사가 된다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저희 시간에 뭐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토론이란 형식을 그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김원동 경실련 부산 부동산 건설 개혁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목사가 친하면으로 잡았습니다. 요즘은 목사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자꾸 있어서 그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누구와 내가 친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지난 10월 정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 집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잠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예, 친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도 반말로 막말 비슷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 참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얘기하다가 흔히 뭐 오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기분에 좀 오버를 한 건지 그건 뭐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발언이 공개 집회에서 나왔고 특히 목사로서는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기총에 속해 있지만
전광훈 목사에게 반대하는 한 목사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예. 물론 전 목사가 평소에 막말을 아주 심하게 하지만 저런 발언은 목회자로서 농담도 안 된다며 목사로서 할 수 없는 신성모독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미 한계총은 전 목사가 장악했기 때문에 한계총 내에서 문제 삼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른 교단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예. 이미 국내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전 목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한편 오늘 경찰은 전 목사를 예전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계속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오자 일단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난감한 지지로 잡았습니다. 예, 풀어보죠. 예,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사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세제실장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라면서 띄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총리 지명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데 문 대통령이 주저하고 있다고 김무성 의원이 얘기한 다음에 그 주저의 이유로 본인이 보기에는 민주노총이나 또는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는 참여연대 등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김무성 의원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나는 김진표 의원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걸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민노총 등에서 김진표 의원이 총리가 되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습니다. 예. 과거에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거나 또는 부동산 분양 원가 공개에 반대한 이력들 때문에 문정부의 정책 기조와 안 맞다는 건데요. 이런 국면에서 야당 중진이 나는 그분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면 일단 인사청문회 전망은 좀 밝을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야당을 지지하는 후보 또 지지층에서 반대하는 후보를 지명했을 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이 돌아설 수 있는 고민은 더 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김무성 의원의 저런 지지 발언이 이런 걸 노린 고도의 전술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 희비로 잡았습니다. 예,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예. 최근 이제 그 변혁, 이른바 바른미래당에서 따로 떼어져 나와서 창당 발기인대회까지 이제 창당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우리랑 같이 할 거다라는 주장을 어제 한 바 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님이 저는 같이 합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입장을 정리하신다고. 예, 그러자 안 전 대표 측 측근으로 불리는 김도식 전 비서실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오늘 오전에 보낸 문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변화와 혁신신당에 12월에 합류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참 변혁에 안 전 대표가 참여할 의사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저건 안 전 대표 의중을 그냥 전달을 한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전 비서실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의중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럼 여전히 여기 여전히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그렇겠죠. 이쪽에서 전해줬든 저쪽에서 먼저 얘기했든 그런 상황으로는 추정이 되고요. 어쨌든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안철수 전 의원이 변혁에 불참하겠다고 밝히자 바른미래당에서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렇겠죠. 자기들도 이제 대선 주자급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 부대변인이 논평을 하나 냈는데 이제 변혁 측에서는 안 전 대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상표 등록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알아보니까 사람 이름으로도 상표 등록은 가능한데 그래요? 예. 다만 본인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고 그건 당연하겠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상표 등록을 하려면 안철수 전 의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냥 해본 말이겠죠. 그럼 진짜로 상표 등록하겠어요, 그죠? 예, 더 이상 우리 사람 건들지 말라라는 어쨌든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부터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좀 높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제주를 뺀 전국이 나쁨인 가운데 수도권은 매우 나쁨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뉴스룸 끝나고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홍콩 가서 취재하고 돌아온 기자들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doesn't seem to strike us far below the surface. So